최근 몇십 년간 군사 강대국들은 핵으로 공멸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전쟁을 억제해왔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첨단화되고 불균형을 이루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 전쟁 위험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공멸의 공포 때문에 전쟁이 억제돼 왔다. 맞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원래 핵 무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먼저 공격하는 쪽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자 이제 보면 이 핵무기들이 자 ICBM, 이동식 ICBM도 예. 생기고 잠수하면서 발사되기도 예. 하고 하면서 소위 제2격 능력, 그러니까 예. 먼저 공격을 당하더라도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예. 됐고요. 바로 이런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멸망할 수 있다. 바로 그런 공포감 때문에 서로 공포의 교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상호 확증 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예. 그래서 이제 줄여서 MAD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받아서 괴멸적 타격을 입어도 나도 쟤네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자, 이게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예. 우리 쿠바 미사일기 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미소 양국이 서로 핵무기를 눌렀을 때, 야, 이거 우리가 그냥 서로 다 같이 죽을 수가 있겠구나. 예. 너 죽고 나 죽는다 예. 이런 공포 때문에 못했단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바로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냉전 기간 내내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데드, 예, 상호 억제, 매드. 매드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 왜 있는 건가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매드가 통하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예. 그 상대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들, 핵무기를 전부 죽일 수 없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아니면은 물 속에 들어가 잠수함 있는 잠수함에서 발사 발사하는 미사일, SLBM이라고 예. 얘기하죠. 그런 핵미사일의 반격을 받으면 나도 멸망한다. 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이런 어떤 함부로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예. 생각을 못 하는데 자 보시면은요 요즘 기술을 보고 있으면은 핵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은 소위 제2격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격을 하는 것까지 격퇴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소위 그런 이 공포의 이 교환 그다음에 균형이 깨진단 말씀이시죠? 깨지는 이런 예.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기술적 절대적 압도적 우위에 있는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이겠죠, 지금? 미국이기도 합니다만 예. 사실은 이것이 미국에만 한정될 수는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동안 자신들의 능력, 그러니까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계기는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했던 스타워즈라고 우리가 불렀던 SDI. 그러니까 그 어떤 전략방위 구상이라는 것이 기본이 됐는데 우주 공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겠다. 다 요격해서 막겠다. 예, 막겠다. 예.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그런 기술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되려 이제 90년대를 통해서 개발을 해왔는데 되려 이런 사이에 러시아나 중국이 상당히 기술력을 높여가면서 미국과 이렇게 충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 그 한쪽에서 기술을 치고 나가면 다른 예. 한쪽은 그 아까 말씀하신 매드의 어떤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어떤 기술들이 있는 건가요? 가장 대표적으로요, 지금 이 극초음속 무기라는 예. 것들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초음속이라는 건 뭐냐면 한 마하 5 이상의 속도, 마하 5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마하 무슨 뭐 30, 40까지도 극초음속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기존에 그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밑에서 요격을 하는 것이 한 마하 6에서 7 정도까지는 요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속도가 확 넘어가 버리면은 요격이 요격 불가능해진단 자체가 말씀이시군요. 불가능해지는. 예. 바로 그래서 요격을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지만 그거를 할 수 없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앞서 나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그 뒤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 극초음속의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훨씬 더 앞질러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사실은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열병식을 통해서 작년 10월 1일 열병식을 통해서 둥펑 17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앞에 글라이더처럼 생긴 예, 바로 그게 이제 소위 핵
탄두의 모양을 변경을 해서 예. 기존의 그 핵미사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날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실전 배치를 하기 시작했고 이미 러시아도 상당 부분 실험에 성공을 해서 작년 말에 실전 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아직 개발을 예. 하고 있으며 빨라봐야 2022년 정도가 아닌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졌다는 말을 아까 다시 교수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하면 미국이 아무리 요격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고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면 미국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어떤 위력 과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예, 뭐 사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복잡해지는 예. 것은 뭐냐면요. 이 상호 확증 파괴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이 지휘 통제 능력도 굉장히 예. 중요해집니다. 예. 근데 이제 지휘 통제 그다음에 상대방이 공격하는지 공격하지 않는지 먼저 보는 예. 능력. 예. 우리가 이 능력을 요즘 어디서 구현을 하냐면 우주 공간에서 구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범지구적으로 통신을 하려면은 통신 위성들이 있고 예. 자 그다음에 GPS 위성들 같은 것들이 있고 지휘 통제도 다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미사일 발사도 다 위성을 봅니다. 예. 근데 바로 이 위성을 무력화시키게 되면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전에 맞고 대응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에 압도적 우위를 점하면 예. 아까 말씀하신 상호 확증 파괴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단 예, 말씀이신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줄줄이 소위 강대국들이 우주군이라는 거를 창설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거기 우주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예. 절대적 어떤 전력 우세에 쓸 수 있는 방법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현재 전쟁의 양상은 어떠냐면은 어떤 표적을 먼저 빨리 확인을 해서 그것부터 제거하고 상대방을 최대한 전쟁을 덜하고 무너뜨리느냐의 관점을 두기 때문에 바로 그런 표적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정확히 공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24시간 그다음에 늘상 볼 수 있는 그런 감시 능력이고 예. 이 감시 능력을 최대한 잘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우주 공간입니다. 예. 거기서는 역시 아직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인가요? 뭐 상대적으로 미국이 우위를 점했다라고 하지만은 압도적은 사실은 아닌가요? 예. 상태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이 소위 우주군에 관한 어떤 이런 모습들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갔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중국입니다. 예. 중국이 뭐 사실 어떤 이 러시아나 미국에 비해서 위성 숫자라든가 시스템 자체는 좀 줄어들었지만은 최근에 상당히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 소위 그 전략 지원군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 우주 공간으로 이제 이 위성을 쏘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관련된 어떤 공격이라든가 방어를 수행할 수 있는 개념들을 예. 적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러시아가 그걸 쫓아갔고 예. 미국은 사실은 예. 한참 좀 뒤에 트럼프 대통령에 들어서서야 이제 소위 우주군을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부터 우주군이 창설이 되긴 했습니다. 예. 이 어떤 매드의 균형이 깨지는 것도 세계를 위험하게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이 AI 무기가 굉장히 어떤 세계 전체를 불안하게 한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아까 그 제가 지휘 통제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예. 그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빨리 어떤 표적을 딱 잡아서 그걸 공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예. 중요한데 예. 자 이것을 사전에 미리 다 지정을 해놓고 공격을 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지휘 통제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무기 시스템에 한꺼번에 이렇게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무기 체계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공격을 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기계가 판단을 하게 놔두자는 이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예. 것이 기계가 판단을 정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 인간이 만든 센서와 알고리즘이 그 어떤 그 이 대상이 공격을 할 것인지 아닌지 예. 판단을 하게 한다는 예. 거죠. 인간이 만든 알고리즘이 판단을 하더라도 최종 버튼을 인간이 안 누르면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충분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표적화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예. 어떤 거를 공격하고 공격하지 말 것이냐라고 하는 커다란 대분류는 당연히 인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유형을 묶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사일 발사대 모양을 된 것만 공격을 한다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지금 이제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남습니다. 예.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해놨는데 부수 피해 그러니까 민간인이라든가 주변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과연 이 AI가 얼만큼 제대로 판단을 하고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이제 군축을 서로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AI의 어떤 판단하는 속도와
인간의 뇌로서 상황을 판단해서 스위치를 누르는 속도는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AI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알고리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개입이 전혀 예. 없이 조건이 맞기만 하면 공격을 할 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보다는 빠르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조건만을 집어넣어서 꼭 뭔가를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작전적 중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판단을 AI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도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뭐 사실 그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인간이 판단해야 되는 것, 특히 전쟁에서 판단해야 되는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과연 일일이 구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앞으로도 상당한 데이터의 입력과 어떤 경험치, 그다음에 전투 실험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만약 그게 지금 앞으로 상당 기간이 걸린다 그러셨는데 그 기계에 그 정도였던 데이터의 입력이 돼서 기계가 예를 들어서 그 전략적 판단까지 하게 되면 인류가 훨씬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아니다면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위험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능력 차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공격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또 달리 생각하면은 능력 차가 너무 명백해서 공격해도 된다라는 상황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AI 무기 체계를 개발하더라도 어떤 국제적인 어떤 합의나 법적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선은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인류를 돌아봤을 때 지금 핵무기라든가 생화학무기에 관해서는 아주 일부의 국가를 빼놓고는 전부 다 그 사용 금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들도 한번 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딱 보이니까 탄도 몇 개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AI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하면 몰라도 하면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거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어떤 것을 집어넣는지 알기도 쉽지 않고요. 자, 심지어는 이게 AI가 적용된 무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미사일인데 그 안에 스스로 판단하고 공격할 수 있는 AI 기능을 집어넣어서 띄웠다. 그럼 얘는 사실 부품을 열어봐도 굉장히 조그만 칩 하나의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AI가 적용됐는지 아닌지조차 알기도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군축 협상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 아닌가요? 그 정도라면? 뭐 사실은 AI 군축이란 거. AI 군축 자체가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합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합의를 어기는 어떤 국가나 집단에 대해서는 집단적 제재를 가하고 결국 그러한 국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불안해지는 거는 그런 합의를 만들 기준 자체가 지금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 같은데 그 군축 자체가 그래서 지난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저는 좀 인류가 좀 더 그 평화롭고 좀 똑똑하기를 좀 기원을 합니다만은 어떠한 그러한 무기 체계를 통해서 폐해가 한번 크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또 다시 한번 어떤 협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국제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아직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윤리성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 또 제가 여쭤보는 게 AI가 우리 바둑 두면 어떤 수를 두는데 그게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무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타겟을 정하면 왜 제가 저길 때리려고 그러는지 인간이 이해 못한다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반응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목표에 따라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그 바둑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적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상대방의 적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어떤 그런 대응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사실 표적화라고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반응식으로 맡겨놓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반응식으로 우리가
안 맡기면 저쪽도 안 맡겨야 되는데 그 합의가 어렵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렇죠. 그 합의를 사실 이뤄내는 것이 거의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런 표적화를 결정하고 공격하고 하는 행위에 있어서 전반적인 규제 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혹시 그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조그만 어떤 이 그 비행 로봇 같은 것들이 막 드론 같은 것들이 날아가서 벌떼처럼 날아가는 벌떼처럼 드론. 날아가서 막 사람만을 공격하게 되고 이런 굉장히 비윤리적인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원래 무기 체계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사람의 어떤 그 목숨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뺏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어떤 교전의 규칙과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